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우카 댐이 붕괴됐습니다. 서로 상대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양측의 전략적 가치가 큰 댐이 붕괴하면서 1년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헤르손주의 댐이 붕괴됐는데 일단 서로 배후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가 이제 상대방의 테러 행위라고 좀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백악관의 이제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아하. 지금 미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그 공학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분들이 그 중에서 특히 댐 붕괴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본 연구위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봐서 어떤 포격 같은 걸로 했을 경우에 댐이 저런 식으로 붕괴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댐이 붕괴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좀 특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댐 내부에 누군가가 폭약 같은 걸 장전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고의적으로 폭발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우선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고 근데 미국 언론의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첩보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외부적으로는 중립적인 얘기지만 의심은 러시아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 댐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이유가 위치 때문입니까? 위치도 있지만 이 댐이 하고 있는 역할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에게 이 댐이 중요한 것은 네.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가 병합했죠. 2014년도에요. 네. 근데 크림반도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우오카 댐에서 나오는 물을 운하를 통해서 크림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통계를 보면 러시아 정부가 이 전쟁 전이죠.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 1년에 한 6억 5천만 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에 잡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크림반도의 물 부족은 러시아 정부의 고심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카우오카 댐으로 인해 가지고 크림반도의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한 셈이죠. 그 점에서 러시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게는 이 남부 헤르손 지역에 이제 식수와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소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 이제 이 상류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에 전력과 냉각수를 공급함으로 해서 이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작년 2월에 러시아 침공으로 전장에 개시된 이후에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로는 계속 냉각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핵 연료봉이 이제 과열돼 가지고 멜트다운 현상, 녹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전에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특히 1980년에 있었던 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그로 인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말씀해 주신 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체르노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데 정말 그렇게 원전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정도 역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냉각수 문제, 네.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냉각수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이 핵 연료병이 녹지 않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냉각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체르노빌 사건 원전 있던 4개의 원자로 중에서 1개가 폭발해가지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역의 비공식 통계지만 약 한 1만 5천 명 정도의 사람이 이 원전 방사능과 관련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람이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 쪽으로 불어가지고 벨라루스에는 더 많은 방사능이 이제 벨라루스 쪽에 날아가가지고 더 많은 벨라루스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체르노빌 이 원전은 그대로 지금 봉인된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그 반경 한 수십 킬로 이내는 출입 금지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큐도 여러 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중하고 그러니까 심도 깊게 안전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댐을 폭파할 때 고의적으로 만약 폭발을 하게 된다면 전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을 폭파하면은 네. 전쟁 범죄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제 댐이 이제 부서져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네. 저렇게 되면 민간 지역에도 좀 피해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민간 지역 피해가 많을 겁니다. 저쪽에 이제 이 댐이 폭파되면서 그동안 담아두었던 많은 저수량이 이제 그 하류를 통해서 흑해로 이제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예. 이제 큰 홍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한 그 헤르손 지역 주민들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네. 홍수의 피해를 지금 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예. 또 그쪽 하류 지역에 있는 그 정유 시설이라든가 농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농약 같은 것들이 네. 하류를 드니프로강 하류를 통해서 흑해로 이제 유입되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그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재난이 이 1986년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네. 최고의 어떤 생태 환경적인 재앙이 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 댐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이 전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려는 것을 러시아가 막으려고 했다라고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에 물을 대주는 곳인데 우리가 일부러 이걸 터뜨렸겠느냐 이런 얘기를 네. 한단 말이죠. 네, 네. 전쟁에는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 댐 폭발에는 득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손해가 더 큽니다. 아하. 왜냐하면 크림반도에 물을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의 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댐을 폭발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이것이 그 전쟁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 당장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그 대반격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공격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니프로 헤르손 지역에서 드니프로 강을 건너서 말하자면 드니프로 강의 동쪽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번 이 댐 폭발로 인한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던 네. 그쪽 지역 남부 헤르손 지역을 완전히 이 홍수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 그러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탱크나 장갑차를 몰고 그쪽으로 진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예.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큰 손해를 보고 있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하는 대반격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반격은 어느 한 곳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지점에서 대반격이 이뤄질 거 예상되고 있거든요. 우선 쉽게 생각하는 게 그 동부의 바무트 지역 같은 동부 돈바스 지역, 네. 그게 한 가지 루트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이 더 자주 언급하는 루트는 자포리자 지역입니다. 예. 자포리자 지역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육로 회랑, 랜드 브릿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를 통해서 점령하게 되면 그 러시아군이 만들어 놓은 육로 회랑을 단절시키게 됩니다. 그 중간을 점령함으로써 네. 보급로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굳이 헤르손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두 가지 지역으로 공격할 수가 있고 또 헤르손 지역에 지금 현재 홍수로 인해서 이제 침수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지역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결국은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 지역도 여전히 반격 대상 지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댐 붕괴를 보면서 작년 9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그 해저 가스관이 터지는 그거랑 좀 연관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건은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데 의하면은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그 매사추세츠 그 주 방위군 일병이 유출한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네. 그걸 입수를 했습니다. 그 문건을. 그걸 보면은 작년 9월에 그 해저 가스관이 폭발되기 전 한 3개월 전에 네. 우크라이나군이 그 해저 가스관을 이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을 폭발시키겠다는 계획을 그 미국 CIA에 브리핑했다고 해요. 예. 그 미국 CIA는 또 그걸 독일이나 유럽의 맹방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스관이 실제로 9월에 폭발했을 때 네. 미국 정부는 그것이 이제 유럽의 가스 문제로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시사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이제 가짜 뉴스인 것이죠. 아하. 근데 실제로
고대 서양에서 보면 이 사랑과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이 서양 고대에서 있어 왔습니다. 예. 물론 현대에서 전쟁 범죄는 안 들이자만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미국이든 이쪽 진영을 갈라가지고 네. 전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심지어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도 말이죠. 근데 러시아조차도 사실은 그동안 전쟁 동안에 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생산한 그 가짜 뉴스가 우리가 보통 미국의 정의의 사도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우리가 알게 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사건이기도 했고요. 예. 어쩌게 보면 이 신냉전이라는 이 사조 속에서 서로가 편갈라서 싸우면서 서로가 냉혹한 국가의 이기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가짜 뉴스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에 댐이 이제 폭파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득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보니까 이제 내분 얘기가 또 나와요. 네. 내분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직 내분이 심각한 정도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확실한 내분은 지금 바흐무트를 점령한 것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그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과정, 지난 몇 달간의 과정에서 계속 러시아군 수뇌부와 갈등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예. 특히 뭐 탄약을 제때 보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많았고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최근 친러시아 블로그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만약에 러시아 부유층과 엘리트층이 전쟁에 대한 더 많은 헌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러시아 사회는 두 개로 갈라져서 1차 대전 직후에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내전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한 적이거든요. 네. 이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에 대한 불만 이런 불평들이 쌓이고 있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이런 것이 특별히 가시화되고 있는 건 없지만 예. 만약에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얻었던 땅을 다시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전쟁 자체를 계엄령으로 보진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딥페이크 영상인 계엄령 선포 영상에 굉장한 충격을 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문제는 해킹 공격의 결과다. 근데 이것도 또 충격이란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거 지금 푸틴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있는 벨고로드를 포함한 한 세 개 주에서 이제 TV와 라디오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 그쪽 주민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사실은 몇 달 전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또 연설하는 가짜 영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러시아의 누군가가 해킹으로 만든 작품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이런 해킹을 통한 일종의 사이버전의 이제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쟁 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 이제 물리적인 이 교전 말고도 이런 이 가상의 세계인 이 사이버전에도 앞으로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중재를 누가 하겠다, 뭐 시진핑 얘기도 나오지만 시진핑 주석 얘기도 나오지만 교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특사도 또 평화 특사를 보냈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답을 보면 약간은 뜨뜻미지근해서 이게 네.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교황 특사인 주피 추경이 네.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교황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은 이것도 역시 어떤 외교적인 면담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지 상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줄 정도 밝히는 내용에서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면담 후에 이 휴전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틀림없이 이 교황 특사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시련과 고통을 생각해 볼 때 빨리 러시아하고 휴전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휴전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작년 6월에 이태리 잡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교황은 나토의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토의 동진과 같이 이 전쟁의 기본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를 일방적으로만 비판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하고 몇 달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교황하고 면담한 직후에 절대로 침략자와 피해자는 절대로 동등하지 않다. 이런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교황이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평화정을 중지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표시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교황은 기독교 세계의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 러시아를 교황께서 러시아를 침략적으로 규탄해 달라는 거죠. 침략적으로 규탄함으로써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의 세계에 러시아는 침략국으로 해서 낙인 찍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는 이제 그런 내용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제 교황 측에서는 계속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빨리 휴전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걸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F-16 전투기 때문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거 F-16 개조하면 핵무기도 장착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진짜 F-16이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F-16이 오면 우리 핵카드 한번 쓸 거야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핵카드를 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핵카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때때로 핵카드를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핵카드에 대해서도 그만큼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미 1년 반이나 전쟁이 지속된 불구하고 핵카드를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서방이 지원하는 고성능 무기들, 예를 들어 탱크, F-16,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고 미국 정부나 이 나토 국가들은 그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원래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제공할 거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측에서는 항상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서방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보복 조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제 느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이런 F-16이라든가 고성능 무기를 제공을 해도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하지 않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러시아가 그런 데서 상당히 경고성 발언을 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서방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카호우카댐 때문에 이제 서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